주기율표 시작하겠습니다. 합시다. 주기율표 뭐지? 주기율표? 여기 물론 우린 주기율표를 언제 배우냐면 1학년 때 한번 배우지. 그리고 2학년 때 또 배우지.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화학에서 2번이 반복되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3번 반복되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앞에서 오비탈을 배울 때 주기율표를 설명 안 하고 오비탈을 배울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또 오비탈을 설명할 때 주기율표를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기율표를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예정인가. 계속 반복돼서 주기율표가 나오니까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기율표가 원자를 뭐 하는 거야? 배열한 표지. 알겠니? 그래서 단어가 주기가 되는 거야. 주기가 뭐야? 주기율이 뭐야? 주기율이. 뭔가가 반복되는 걸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알겠니? 그래서 주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주기는 뭐야? 반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그래. 일주일의 주기는 7일, 뭐 하루의 주기는 24시간, 1년의 주기는 365일. 뭔가가 주기가 반복되는 걸 우리는 주기라 그러고 원자들의 어떠한 특징들이 반복되는 표,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우린 주기율표에서 특징은 없는데 뭘 알아두냐면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역사를 잠깐만 설명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데베나이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쌍 원소설이 있어. 그래서 새쌍 원소설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건 공부를 하진 않을 거야. 잊어버려도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특정한 곳에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을 했는데 주기율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발견해서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이 있는데 됐니? 여기서처럼 만약에 여기에 나트륨이 있다면 리튬과 칼륨의 중간 성질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쌍으로 해서 이걸 새쌍 원소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원소의 원자량은 나머지 두 원소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같다. 뭐 이렇다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얘는 어쩌다 맞는 거지 항상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반복되는데 어쩌다 맞는 걸로 반복된다. 말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새쌍 원소설은 잠깐 나타나다가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단어 정도 새쌍 원소가 뭐다라고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알겠니? 새쌍 원소가 뭐다라고 그러거나 이걸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나.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냥 이야기가 있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야. 뉴렌즈 옥타버술도 마찬가지야. 원자가 발견됐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거야.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나타나더라라는 게 옥타브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옥타브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또는 옥타브 규칙이라도 써 있는데 뭐지? 한 옥타브가 얼마야? 8을 말하는 거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래서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알겠니? 선생님 요즘 노래를 잘 못하는데 선생님 옛날에 한참 노래할 때는 막 4옥타브 미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3옥타브도 좀 힘든 것 같아. 알겠어요? 너 얕은 미소를 왜 4옥타브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음악을 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어때? 얘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까지만 적용되다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뭔가 규칙성은 있겠으나 적용되긴 좀 힘들다. 그래서 옥타브설도 그냥 적용되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시작은 진짜 의미 있는 이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누구서부터 의미를 둘 수 있냐면 멘델레이에프부터는 암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당시 발견된 원소들의 원자량 순으로 원자량 순을 다른 말로 해도 괜찮아.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무슨 순으로? 질량 순으로 이렇게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어. 질량 순으로 배열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야 돼? 성질이 비슷한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발견돼. 원자들이
성질이 비슷한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멘델레예프서부터 주기율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멘델레예프를 우리는 주기율표의 어떤 시작점으로 보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류렌츠라든가 아까 데베나이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그 특정한 부분만 발견한 거야. 알겠어요? 자, 갑니다. 멘델레예프는 무슨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발견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멘델레예프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주기율표는 거의 멘델레예프가 만든 거야. 그래서 아주 멘델레예프는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 잘 나타나.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로 인정을 받아. 그리고 가장 위대한 거는 그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원자의 존재를 예측하기도 해. 이렇게 원자, 멘델레예프가 에카규소라는 애로, 에카규소라는 애로 이게 만약에 나중에 발견이 되면 이런 성질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예측을 해. 근데 나중에 진짜 발견된 저마늄이라는 애인데 이제 만약에 발견이 되면 걔 이름을 예타규소를 거고 나머지 됐어. 저마늄이 실제 그 자리에 발견이 됐는데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값과 매우 유사해. 알겠니?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멘델레예프가 원자의 주기적 성질을 발견한 것이 아주 잘 들어맞는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자기가 예언한 원자가 훗날 발견이 되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멘델레예프 사후에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서 몇몇 원자들의 주기적 성질이 벗어나기도 했는데 여기서부터야. 즉 멘델레예프는 우리는 이제 앞에서 배웠지. 뭘 배웠지?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원자량 할게요. 질량수냐?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면 양성자 플러스 뭐가 돼야 돼? 중성자. 이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지. 이게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거야. 그런데 멘델레예프가 몰랐던 게 하나 있지. 바로 뭐야? 동위원소. 알겠니? 수소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멘델레예프는 그냥 여기다 쓸게. 멘델레예프는 양성자 얘 하나, 얘 하나. 그러면 누가 돼야 돼? 수소가 돼야 되겠고 원자번호는 1번인데 질량수는 2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런데 얘 할게요. 1빵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됐니? 얘네들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같은 원소지. 근데 멘델레예프는 질량순으로 했기 때문에 예순을 한 거야. 왜? 그 당시에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 멘델레예프에게는. 그 당시만 해도. 알겠니? 그러니까 멘델레예프는 수소 뭐야? 2와 그때는 수소는 내가 얘를 수소로 그냥 든 거야. 진짜 멘델레예프가 수소한 거 아니라. 알겠니? 얘는 1이니까 이 원자와 이 원자는 서로 다른 원자인 줄 알았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주기적 성질이 벗어나는 게 몇 가지가 발생이 된단 말이야. 알겠니? 즉 이걸 뭐라 그래? 멘델레예프의 오차 발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아주 잘 들어맞는데 오차가 발생해. 알겠니? 왜 오차 발생해? 동위 원소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멘델레예프는 얘하고는 동위 원소고 같은 원소인데 다르게 취급을 했단 말이야. 질량순으로 배열했으니까. 그래서 멘델레예프의 가장 큰 오차는 동위 원소 어디 하냐? 동위 원소의 발견이야. 알겠니? 멘델레예프의 가장 큰 오차는 뭐라고? 동위 원소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동위 원소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니까 우리는 동위 원소가 발견이 되는 거야. 이제 얘를 발견하니까 어떤 분이 모즐리라는 분이 얘하고는 같은 원소야. 근데 멘델레예프가 질량순으로 해보니까 오차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멘델레예프 오차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중성자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럼 중성자 빼고 하자. 주기율표를 중성자 빼면 오차가 발생할 거 아니, 오차가 안 발생할 거 아니야. 왜? 얘가 양성자 순으로 하면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원소잖아. 그리고 같은 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이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모즐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이라 그래? 양성자의 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이야? 양성자 순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양성자를 뭐라고 불렀어? 원자 번호로 쓰기로 했잖아. 원자 번호로. 원자 번호로 쓰기로 한 거야. 알겠니?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이야? 원자 번호 순이야. 그 원자 번호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 원자 번호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양성자 순에 해당하는 거지. 알겠어요? 우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요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고 그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야.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같으면 양성자 수가 같고 양성자 수가 같으면 우리는 같은 원소라 하지. 알겠니? 그래서 같은 원소 뭐라? 양성자 수냐? 같은 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야. 같은 원소는 뭐가 같으면 뭐가 같아? 원자 번호가 같아. 한번 해봤어.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즐리가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한 거야.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의 틀을 완성한 사람은 그러면 누가 돼야 돼? 모즐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멘델레예프하고 모즐리만 외우면 돼. 사람 이름은 멘델레예프하고 모즐리만 알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다음 이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넘어갈 예정이야. 주기율표에서 족과 주기를 말하는 거지. 족은 뭐야? 세로줄. 족은 뭐지? 세로줄. 족은 세로줄이고 우리 뭐라 그러지? 이거를 원자가 전자의 수. 됐니? 또는 최외곽 전자수 해도 동일하다 그랬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주긴 뭐지? 주긴 뭐야? 껍질수, 껍질의 수, 껍질수. 알겠어요? 그래서 2주기, 3주기, 4주기 했다는 껍질 하나, 껍질 두 개, 껍질 세 개라는 거 알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는 이렇게까지만 설명하고 갈게요. 이걸 뭐 288, 18, 18, 32 해가지고 안 해도 되잖아. 우리 그 1학년 때부터 계속했을 건데. 자, 이번에는 이제 주기율표의 성질 뭐 가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 근데 전번에 한번 보니까 이거 저기 뭐지? 아직도 원자 번호를 못 외우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없죠? 우리 20번까지는 시험지에서 안 주고 내. 알겠니? 시험지에서 안 주고 내도 할 말 없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20번까지는 원자 번호와 원자 번호와 원자는 매칭이 돼야 되는 거야. 외워져 있어야 돼. 알겠어요? 됐지? 이제 우리 주영이도 다 외웠지? 주영아. 원자 번호 8번 누구야? 오케이. 원자 번호 7번 누구야? 이야. 원자 번호 17번 누구야? 10번까지는 다 외웠는데 17번 아르곤 17번 아르곤. 이야. 이제 받아쓰기 해. 됐니? 원자번호 17번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염소. 알겠습니까? 염소. 됐어요? 그래서 요건 외워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할 건데 그래도 이왕 주기율표 확대한 김에 됐어요? 이쪽에 너희들이 봤을 때 왼쪽이야. 왼쪽에 아래가 주로 무슨 원소야? 금속. 오른쪽에 위쪽이 주로 비금속. 됐니? 여기 특정한 몇 개가 있죠?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됐니? 뭐 이런 애들, 플루토늄, 플로늄. 됐니? 이런 애들 있어. 안티모니 이런 것들. 됐어요? 이런 것들 뭐라 그래? 우리가 얘네들 부를 때 뭐라 그래? 붕소라고. 얘네들 뭐라 그래?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어중뛴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금속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여기까지 뭐야? 누구? 붕소하고 규소는 좀 알아야 돼.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준금속이야. 준금속. 됐니? 금속의 준이라는 건 뭐한다? 금속의
준한다. 그러니까 금속은 아닌데 금속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은 아니야. 근데 거의 금속에 가까운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준한다, 준금속. 그래서 우리는 붕소는 금속 아니다. 그다음에 뭐 또 규소도 금속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하자. 주기율표였습니다. 또 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주기율표 그림이 또 나와. 아이고, 주기율표 그림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야, 보세요. 이런 식으로 껍질수, 원자가 전자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기율표 보고 몇 껍데기고 최각의 전자수가 몇 개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있지. 이것도 단어는 다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까지 해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가장 큰 까닭이 뭐지?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은. 됐니? 여기서 봐. 니베, 붕탄, 질산, 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떨어지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누구지? 원자과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지? 그래서 뭐가 나타나? 원자들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야?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모두 비슷한 거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그 원자과 전자수가 뭐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알겠네? 그 원자과 전자가 뭘 결정하지? 족을 결정하지. 그래서 같은 족 원소라는 것은 뭐지?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화학적 성질이 모두 비슷하지. 그 중에 딱 예외가 되는 색이 하나 있지. 바로 그게 누구야? 수소야. 그래서 일족 원소는 모두 성질이 비슷하지. 근데 누구는 빼줘야 돼? 수소는 빼야 돼. 알겠네? 그래서 일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한데 누구는 빼야 돼? 수소는 빼야 돼. 알겠니? 그래서 수소는 원래 일족 원소는 아니었는데 다른 곳에 있어서 그래서 수소는 수소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수소족 그랬다고. 근데 그걸 요즘은 일족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일족 원소의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알자. 아직도 조금 안 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금속이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했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었어. 됐니? 금속성이었어. 물론 가운데도 대부분 금속이죠. 자, 봐라. 어떤 걸 금속이라 그래? 요건 암기되어 있지. 어떤 게 금속이야? 그렇지. 전기 전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우리 화학에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흘려보내서 그 새끼 전기 통해 안 통해. 그걸 찾는 거지. 그거 뭐 찾는 거야? 금속이야 금속이야 아니야를 찾을 때 글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통하면 다 금속이야. 알겠니? 딱 하나 예외가 있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통하는데 금속이 아닌 거 딱 하나 예외가 있지. 누구야? 흑연, 탄소. 알겠니? 샤프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흑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일하게 뭐야? 유일한 말씀아. 흑연을 제외한 모든 금속은 됐니? 흑연을 제외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통하는 건 전부 다 뭐야? 금속이 돼야 돼. 흑연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 요 말이야. 얘. 시험에 나오진 않아. 얘. 수는 뭐지? 금속이야. 알겠니?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이 뭐야? 녹는 점이 너무 낮아. 알겠니? 그래서 우리 상온, 인간이 사는 온도를 상온이라 그래. 상온 상태에서 뭘로 존재하는 거야?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수는 분명히 뭐야? 금속인데 무슨 점이 낮아? 녹는 점이 너무 끓는 점이 너무 낮지? 왜 말을 못한다 내가. sorry. 무슨 점이 너무 낮아? 끓는 점은 너무 높다 그래야 돼? 액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녹는 점 이상에서 액체지? 녹는 점이 너무 낮아. 말을 내가 못한다. 그지? 녹는 점이 너무 낮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녹는 점 이상에서 상온이 녹는 점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온도에서 얘는 분명히 금속인데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수만 그래. 알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네들이 왼쪽이나 주로 왼쪽에 있다는 건 주로 1족이나 2족이나 주로 3족 위치에 있어. 됐니? 그래서 보통 1, 2족의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는 것들이 금속이지. 그래서 금속성은 뭐 된다? 양이온 된다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그럼 비금속 봅시다. 비금속은 오른쪽에 위쪽이지. 물론 예외로 수소는 저쪽 1쪽에 있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뭐야 되냐? 음이온을 존재하지. 전자를 얻기 쉽지. 됐어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 기체거나 고체가 보통 기체로 많이들 존재하지. 실온. 보통 우리가 사는 온도에서. 그 다음에 고체로 존재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있죠. 브로민. 됐니? 브로민. 저기서 배운 적 있을 거야 우리. 브로민 언제 배웠지 우리? 할로젠 할 때 배웠어. 1학년에 나와. 할로젠 몇 족 원소야? 17족 원소야. 17족 원소. 할로젠 할 때 17족 원소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프로린, 염소. 그래서 우리는 브로민은 자주 나오는 거야. 자주 나온단 말이야. 할로젠 할 때. 이 할로젠의 특징은 뭐지? 무조건 전자를 하나 얻으려는 애들의 특징인 거지. 그러다 많이 나오겠지. 예. 알겠니? 그래서 할로젠은 아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자번호가 35번.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요 밑에 것도 외워도 괜찮아.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할로젠 자체가 많이 나오는 거야. 얘는 20번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주기율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 나오지? 원자의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라는 걸 증명한 게 1족 알칼리 금속의 특징, 17족 할로젠 원소의 특징. 그때 많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얘가 누가 돼야 돼? 아이오딘. 됐어요?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고체야. 근데 뭘로 갖고 있지? 승화성 물질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할 때 너희들이 승화성 물질 나오면 두 개가 나와. 승화가 뭐야? 고체에서 한 방에 기체로 가는 거지. 우리는 화학에서 승화가 두 개가 나와. 누구하고 누구야? 드라이 아이스와 아이오딘이야. 알겠니? 그래서 승화성 물질 나오면 무조건 드라이 아이스를 상상하든가 아이오딘을 상상하든가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금속은 됐어요? 실온에서 주로 기체거나 고체인데 브로민이 액체인 상태야. 다음에 얘 굉장히 중요하지. 자, 봐. 비금속이니까 당연히 열과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되겠지. 열전도성이 떨어져야 되고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돼. 딱 하나 예외가 있지. 흑연은 비금속인데 전류가 통해. 알겠어요? 우리는 중금속의 특징을 묻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묻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 아까 했듯이 붕소하고 규소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 얘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인데 준금속이니까 금속성에 가깝다라는 거야. 비금속보다는. 알겠니? 그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막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럴 수 없어.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 어려운 문제로.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주기율표를 배우는 거야. 주기율표. 다 배운 거야. 이렇게. 1학년 때 겁나 많이 하고 갔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진다.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진다. 1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그때 뭐야? 알칼리 금속에서 수소는 제외해야 된다. 17족을 우린 뭐라 한다? 17족을 할로젠이라고 한다. 할로젠을 17족 원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0족 원소라고도 하고 또는 18족 원소라고도 하죠. 얘네들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 어떤 다른 원소들과 거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요즘은 다 논하지 않아요. 2족 원소들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그래. 알겠니? 알칼리 토금속은 알칼리 금속과 성질이 매우 흡사해요. 얘는 전자 하나만 잃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를 2개 잃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기율표는 이렇게만 하고 정리하고 끝납니다. 뭐 주기율표에서 막 더 뭔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는 건 이런 것 때문인가? 여기 말고 뭐 이렇게 찾는 문제들이 나와서 어려운 거지. 찾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찾는 문제 막 뭐 주고 찾기 하고 이런 거 할 때 어렵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문제편에서 찾기 같은 거 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수업이 시작돼야죠. 아주 중요해 여기는. 지금부터 나오는 거 싹 다 외워야죠. 우리 예습하여 한 번씩 다 된 친구들이 많네 여기. 예습이 안 된 친구도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돼. 지금부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바로 뭐야? 우리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야. 이 부분이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야. 주기율표를 만들어 보니까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성질이 나타나. 어떤 주기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원자들을 쭉 배열해 봤어. 주기율표로. 그랬더니 원자들이 어떤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유효핵전화라는 것부터 나오는 거야. 유효핵전화. 그래서 유효핵전화 먼저 설명합니다. 근데 이 유효핵전화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보자. 유효핵전화라는 건 간단해. 유효핵전화라는 건 뭘 유효핵전화라고 하면 봐봐. 양성자 그랬어. 3개. 됐니? 그럼 얘 이름은 누구야? 원자번호 3번. 리튬을 그리려고 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겠지? 그럼 봐라. 얘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껍질이 있지. 하나 껍질을 먼저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그리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겠지? 요렇게 할게. 이 전자.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 이름을 부를게. 이 전자 이름을 A전자라고 할게. A전자. 물론 이 전자를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A전자의 위치를 표현해봐라. 그러면 뭐야? ES2, ES1 이게 되겠지. 이게 지금 A전자의 위치를 표현한 거야. 졸리면 일어나도 돼? 됐습니까? 자, 가자. 그럼 얘가 원자 내에서 받는 힘을 다 표시해봐. 받는 힘을 표시해봐. 그럼 받는 힘을 표시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핵이 있겠네. 그럼 이 핵은 무조건 무슨 전하를 띄어? 플러스 전하를 띄지. 그럼 전자는 무조건 무슨 전하를 띄어?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지. 그러니까 모든 전자는 핵과 전자 사이에서 모든 전자는 무슨 역을 받는 거야? 인력을 받지 뭘.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인력을 받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인력을 물리로 잠깐 설명하면 모든 전기력은 선생님 봐야. 모든 전기력은 물리로 설명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뭐에 비례하지? 전하량에 비례해. 전하량에. 그래서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전하량을 Q라 그래. 그래서 Q1, Q2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래. 근데 이 전하를 띄고 있는 거 하나는 핵전하량이고 하나는 핵전하량이고 하나는 전자전하량이지. 하나는 전자전하량이야. 됐습니까? 그럼 봐라. 얘가 받는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거리는 작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핵전하량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이야. 근데 모든 전자의 전하량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모든 전자의 전하량은 다 똑같겠지. 모든 전자의 전하량은 똑같지 뭘. 알겠니? 그러면 전기력은 내가 받는 핵전하 이게 전기력의 이름이야. 전기력인데 이 전자가 받는 전기력은 뭐에 비례하겠어? 핵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핵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는 이 인력은 무조건 뭐에 비례하게끔 돼 있어? 이 핵전하량에 비례하게 되는 거야. 핵전하량에 무조건 비례하게 되는 거야. 핵전하량에 무조건 비례하게 되는 거야. 핵전하량. 그래서 모든 전자가 받는 힘은 저 핵전하량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되는 거야. 이해됐니? 두 번째 봐. 전자가 혼자 있지 않는 한, 즉 누구 빼고야?
혼자 있는 새끼도 있긴 하잖아. 누구? 수소. 혼자 있지 않는 한 전자 무조건 2개 이상이지. 수소 빼고는. 그러면 이 전자는 핵전하량을 받을 것이고, 됐니? 그럼 뭣도 받아야 돼? 이 안쪽 껍질에 뭐 있어?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밀어내는 무슨 역도 받겠어? 이것도 전기력이야. 다만 이 전기력은 뭐가 돼야 돼? 청력이겠지. 힘의 방향이 반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기력인 거야. 됐어요? 이것도 전하량이야. 근데 봐라. 전기력은 어떻게 구해야 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지. 근데 아까 저 노란색은 핵이 땡겼으니까 핵전하량인데 이번에는 누가 되는 거야? 전자와 전자가 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와 전자 사이에 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핵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게 전기력이고 이번엔 전자와 전자 사이에 곱에 비례하는 게 반발력이지. 얘 이름을 반발력이라고 쓸 거야. 내가 반발력이라고 쓸 거야. 됐어요? 그럼 핵전하량하고 반발력하고 누가 더 커? 핵전하량하고 반발력하고 누가 더 커? 저기 있는 대로 쓰면 핵전하량 먼저 할게. 있는 대로 쓰면 핵전하량 얼마야? 3. 전하량은 얼마야? 1이라고 쓰자. 알겠니? 저기 양성자 3개 있으니까 3이라고 쓴 거고 전자는 양성자하고 전하량의 크기는 같아. 그러니까 얘는 1이라고 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핵전하량의 크기가 3이라면 됐어요?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은 얼마야? 1대 1이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핵전하량이 훨씬 큰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이 인력은 뭐에 비례하고 핵전하량에 비례하고 반발력은 뭐야? 이 전자들이 밀어내는 반발력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배울 거야? 얘가 받고 있는 유효 핵전하. 유효 핵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얘가 받는 힘의 평형값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받는 힘에서 이쪽으로 받는 힘을 빼겠지. 우리 물리 시간이면 이걸 알짜 힘이라 그래. 큰 데서 작은 걸 빼는 거야. 힘의 차이. 하나는 인력이고 하나는 청력이니까 얘가 받는 실제 힘은 얼마야? 핵전하량에서 전자 반발력을 빼면 되겠지. 됐니? 우린 그것을 뭐라 그래?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걸 뭐란다고? 유효 핵전하라 그래. 유효 핵전하는 잘 봐. 핵전하량 또는 유효 핵전하는 뭐에서? 핵전하량에서 뭘 뺀 거야? 전자 반발력을 뺀 거야. 전자 반발력 값을 뺀 거야. 됐니? 그런데 이게 너무 간단해서 시험으로서 별 가치가 없어. 왜 그런지 봐. 언제나 요 핵전하량의 값이 훨씬 크고 이 값이 매우 작아. 무슨 말 이야기하니? 다시 이 핵전하량의 크기가 됐니? 이 전자 반발력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크단 말이야. 매우 커.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유효 핵전하량은 결국엔 실제 핵전하량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하고 여기 차이가 어때야 돼? 어느 정도 대응돼야 얘하고 차이값이 있을 거 아니야. 됐니? 잘 봐. 이렇게 하면 자 봐. 얘가 3이지. 근데 이 전자 반발력이 아까 내가 숫자를 1을 넣었지만 1 택도 없어. 0.23인가 그래. 얘 0.23. 전자. 됐니? 그럼 얘는 얼마겠냐라는 거야. 근데 봐라. 원점으로 4번이면 어떻게 돼? 핵전하량이 얼마야? 양성자가 하나 늘어나면 4 늘어나겠지. 됐니? 근데 얘는 늘어나면 얼마 늘어나? 0.01 정도 늘어나. 그럼 얘가 0.24 정도 되더라는 거야. 그럼 원점으로 5면 얘 1 늘어나지. 그럼 얘는 얼마 늘어나야 되겠어? 0.1 정도 늘어난다니까. 0.01. 그럼 빼기 얼마야? 0.25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이거 뭐 빼볼 필요도 없는 거지. 왜? 얘 증가량에 비해서 얘 증가량은 너무나 미미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로서 별 의미가 안 나온다는 거야. 왜? 유효 핵전하량은 항상
그냥 뭐에 비례해? 그냥 핵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핵전하량은 다시 뭐에 비례해? 양성자 수에 비례하잖아. 그럼 양성자 수는 다시 뭐에 비례하는 거야?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에 비례하잖아. 그럼 원자 번호에 비례해 그냥. 원자 번호에 비례해 그냥. 원자 번호에 비례해. 알겠어요? 그래서 핵전하량 문제가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는 거야. 그냥 뭐만 보면 돼? 원자 번호만 비교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핵전하량 먼저 유효 핵전하 먼저 하겠어? 그냥 아하 설명을 했어. 뭐에서 뭐 빼는 거야? 아 핵의 인력에서 전자 반발력을 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뭐 알았어 지금? 아 유효핵전화 알았어. 아 그래서 유효핵전화는 참 가려막기 효과도 얘기해 줄게. 됐어요. 그래서 자 갑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얘가 원자과 전자를 잡아 당기는 걸 뭐라 그래? 핵의 인력이라 그래. 그럼 가려막기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요 전자들이 얘를 밀어내겠지. 여기 있던 전자를 이렇게 밀어내겠지. 그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가려막기 효과는 어떻게 돼야 돼? 핵전하량 증가율에 비하면 가려막기 효과는 어떻게 해야 돼? 매우 작단 말이야. 미미하단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다원자에서는 다원자 누구야?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들, 즉 수소를 뺀 애들은 다 뭐가 돼야 돼? 전자 2개 이상인 거지. 그러니까 다원자에서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뭐야? 안쪽의 전자 때문에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하량보다 약간 작은 핵전하를 띠는 거야. 그때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 유효 핵전하가 이 가려막기 효과에 어떤 영향도 거의 미치지 못한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가려막기 효과가 뭐 커야지 어느 정도 유의미하지. 별로 의미 없어. 그래서 유효 핵전하라는 건 뭐에 비례해? 원자 번호에 비례해. 두 번째. 됐어요? 됐어. 자, 봐. 두 번째. 자, 간다. 그래서 얘 이주기네. 이주기겠네. 됐습니까? 이주기지? 봐봐. 3번, 4번, 5번, 6번, 7번. 아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돼?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유효 핵전하도 증가하지. 가려막기 효과에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 근데 봐라. 10번. 11번 뿅 하고 가면서 어떻게 돼야 돼? 다시 갑자기 유효 핵전하가 훅 떨어지지. 자, 여기서 왜 그러겠어? 이거 왜 그럴까? 이건 간단하지. 자, 갑니다. 이것도 의미는 없어. 그냥 알면 되지. 봐봐. 해볼게 내가. 누가 아까 네온 10번 하자. 양성자 몇 개? 10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있는 게 10번이야. 그럼 8개 중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껍질의 전자. 얘가 받는 이 전자. 됐니? 이 인력을 유효핵전하라고 그랬지. 그럼 자 11번 그립니다. 11번. 자 간다. 양성자 몇 개? 11개. 됐어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됐니? 그래서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잡아당기는 힘. 요걸 유효핵전하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보다 얘의 유효핵전하가 확 떨어진다고. 이유는 왜 그래? 그렇지. 껍질이 생기면 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 원자 반질이면 어떻게 돼? 확 커져버려. 됐니? 아까 전기력 잠깐 설명해 줬어. 이거 물리 시간에 배우지. 화학은 안 배워. 전기, 시선아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는데? 자, 갔다 왔어? 됐니? 전기력 할게.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봐라. 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의 차이가 매우 작아. 그런데 여기서 2주기에서 얘가 가면서 3주기가 되지. 껍질이 하나 더 생기지. 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야. 껍질이 하나 생기면 뭐가 커져버려? 원자 반지름이 확 커져버리잖아. 원자 반지름 껍질이 생겨서 원자 반지름이 확 커져버리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전기력이. 전기력. 거리가 멀어지지.
그럼 전기력이 확 작아져 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10번에서 11번으로 가면서 갑자기 유액전화가 확 떨어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주기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주기가 바뀌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핵과 전자 사이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알겠니? 아까 누구 때문에 그래?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확 갑자기 작아지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유핵전화가 확 떨어졌다? 그럼 거기서 뭐가 바뀐 거야? 주기가 바뀐 거야. 주기가. 알겠니? 그러면 같은 주기 내에서는 어때? 나트륨 5, 11, 12, 13, 14, 15, 16, 17, 18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또 어떻게 돼야 돼? 거의 큰 차이 없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핵전화가 커지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겠지? 이게 18번이니까 19, 20 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19, 20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유효핵전화라는 건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시험 문제로서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전에도 한번 내가 여기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기성은 매우 중요해. 내가 주기율표에다 원자들을 잘 배열해 보니까 그 주기적 성질에 아주 잘 맞아.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 너무나 잘 맞는 건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그런데 주기적 성질이 너무 잘 맞지? 그건 시험 문제가 안 나와. 그건 왜 시험 문제가 안 나올까? 가장 그게 중요한데. 주기적 성질이 너무 잘 맞으면 그걸 시험 문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답이 너무 쉽잖아. 그 주기적 성질이 너무 잘 맞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다음에 몇 학년 되니? 그걸 시험 문제로 내면 틀릴 사람이 있겠니? 고등학교 2학년 된다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되겠지. 그건 너무나 주기적으로 잘 맞지. 그러니까 그건 시험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 단어는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지.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뭐겠어? 어떤 새끼가 특별하게 주기적 성질에 안 맞아. 그런 애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진 않는데 중요한 건 이런 애들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원자를 주기율표상에 배치를 해봤는데 그 주기율표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이야 이게. 얼마나 잘 맞냐고. 주기적 성질과 주기율표하고.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아주 좋은 표야. 근데 잘 맞는 게 시험에 안 나와버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자의 주기적 성질과 유효핵전화량은 아주 잘 맞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로서 거의 가치가 별로 없어서 시험 문제 출제율이 많이 떨어져. 정말 많이 떨어져. 왜? 내문 정답률이 너무 높아. 그렇니? 너무 높아. 너무 높지 않냐, 조영아? 뭐가? 너무 높지? 근데 뭐가 높아? 정답률이. 몇 번? 몇 번? 그래, 1번은 너무 높은 거야. 자, 갑니다. 자, 가자. 지금부터는 너무 중요하니까 얘야. 원자 반지름. 왜? 빨리 가 차지하려고. 원래 누가 있었지, 저기? 누가 서 있었지? 혜성이가 서 있었다가. 혜성이가, 야 노리고 있었고. 자, 간다. 원자 반지름. 자, 갑니다.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의 정의가 뭐지? 우리는 실제 원자 반지름은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 왜 실제 원자 반지름은 측정할 수 없지? 우리 오비탈 배웠잖아. 뭐 있어? 핵이 있고. 됐니? 요 외곽에. 됐니? 뭐가 있어? 전자가 있지. 전자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 전자가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는 거야? 알아 몰라? 잘 모르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지. 여기 어딘가. 알겠니? 심지어는 원자론에 있어 어떻게 따라 동시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전자가 핵은 여기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전자가 여기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건 뭐한다? 불가한다. 실제 원자 반지름은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측정하기로 했냐라는 거지.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이런 애들 뭐라 부르냐면 분자가 되면 이 원자 분자.
분자가 됐을 때 이원자 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원자 분자가 됐을 때 그 원자 핵과 원자 핵 간 거리, 핵과 핵 사이의 거리, 핵 간 거리, 알겠니? 그 핵 간 거리의 2분의 1 값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야.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얼마야? 이원자 분자의 핵 간 거리의 2분의 1 값을 원자 반지름으로 우리가 뭐 한 거야? 정한 거야. 그냥 우리가 정한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 알겠니? 아, 원자의 반지름은 직접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원자 분자의 핵 간 거리의 2분의 1 값. 두 번째, 그럼 저렇게 이원자 분자가 안 되는 거. 알겠니? 이원자 분자가 안 돼. 그러면 이건 금속이겠지? 그럼 금속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금속도 핵과 핵이 있을 거 아니야. 원자들이 결합했을 때. 그래서 핵간 거리의 얼마 값? 2분의 1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금속에서도 핵간 거리의 2분의 1 값을 뭐라 그러자고?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기로 한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핵간 거리의 2분의 1 값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거지. 근데 이건 전에 우리 예습한 친구들은 아주 쉽게 배웠을 거야. 자, 갑니다. 아, 원자 반지름 우리가 저렇게 정의했으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너무나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외우라는 대로 외웠을 거야. 그때 안 외운 친구들은 지금 외우시고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쓰면 좀 말이 어려워. 그러면 쉽게 쓰면 어떻게 맞냐? 지금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이야. 됐어요? 이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을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니? 전에 한번 내가 가르쳐줬어. 자, 원자 반지름 누가 결정해? 그렇지. 자, 원자 반지름은 누가 결정해? 됐어요? 다시 원자 반지름 누가 결정해? 가장 중요한 거. 껍질수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껍질수가 하는 거야. 원자 반지름의 결정권은 첫 번째 껍질수가 있는 거야. 껍질수. 껍질수에 의해서 원자 반지름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핵이 있고 어떤 애는 핵이 있어. 하나는 한 껍데기가 있고 핵이 있어. 그냥 두 껍데기가 있고. 됐니? 그러니까 핵이 있어. 몇 껍데기가 있어? 핵이 있어. 세 껍데기가 있어. 그럼 안 봐도 됐니? 한 껍데기, 두 껍데기, 세 껍데기.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야 되겠어? 아, 당연히 세 껍데기가 크겠지. 이건 안 봐도 이해. 내가 뭐 이걸 이해 안 시켜도 되겠지. 그러니까 핵 간 거리의 2분의 1 값인데 얘가 다른 놈하고 같은 놈이겠지. 이원자 분자가 된다고 해서 나 핵이 있고 껍데기 하나야. 나 핵이 있고 나도 껍데기 하나야. 그럼 우리 반지름, 핵과 핵 사이의 거리 2분의 1 값이 요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두 껍데기잖아. 그럼 내 거 두 껍데기인 놈하고 반대편에 두 껍데기인 놈가 얘 두 껍데기 있어. 핵이 있고 한 껍데기 있고 얘 두 껍데기 있어. 그 핵간 거리의 2분의 1 값. 아, 누가 크겠어? 알겠니? 그래서 원자 반지름 문제가 나오면 너무 잘 나와. 지금부터는 원자 반지름 문제가 나오면 원자 반지름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몇 껍데기야? 1차 껍데기부터 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잠깐 책으로만 갔다 오자.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런 거야. 간단한 게 나오는 거야. 바로 누구 있어? 예, 와. 이렇게 됐니? 얘 수선 좀 생략하더라도 같은 알칼리 금속이야. 두 껍데기, 세 껍데기, 네 껍데기.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 무조건 얘가 더 크겠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뭐야? 껍질수가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거야. 결정권 얘가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이 책은 조금 설명을 복잡하게 한 것뿐이란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가자. 바로 뭐야? 원자 반지름은 누가 결정해? 껍질수가 같다면. 이게 결정권이 있으니까. 알겠니? 껍질수가 같다면. 껍질수가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지? 주기가 같다면 2주기야. 그럼 2주기에 있는 애들은 다 뭐야? 두 껍데기잖아. 3주기라면 3주기에 있는 애들은 다 세 껍데기잖아. 그러니까 껍질수가 같다면 같은 주기에서는 이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됐니? 이게 1번이니까
두 번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핵전하량. 아까 했던 거 핵전하량. 핵전하량. 근데 아까 했지? 이 핵전하량은 다른 표현으로 써도 되겠네? 원자번호. 이게 원자번호죠. 뭐가 같다면, 껍질수가 같다면. 그러니까 껍질수가 같다면, 자, 이제 주기율표로 설명해 주면 더 낫겠네. 2주기부터 할게요. 다 그리려니까 귀찮으니까 얘기만 하자. 리튬이야, 베릴륨이야, 탄까지만 할까?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봐.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껍질수지. 그럼 얘 몇 껍데기야? 두 껍데기고, 얘도 몇 껍데기야? 두 껍데기고, 얘도 두 껍데기고, 얘도 두 껍데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같은 거야. 근데 얘는 핵전하량이 몇 번이야? 3번이야. 양성자가 3개 있는 거야. 얘는 양성자가 4개 있는 거고, 얘는 양성자가 5개 있는 거고, 얘는 양성자가 6개 있는 거지.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얘는 3밖에 안 되는데 얘는 당기는 힘이 6이나 되잖아. 알겠니? 그럼 반지름은 얘가 크겠어, 얘가 크겠어? 얘가 더 커야 되겠지. 알겠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얘가 크게 그려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건 같은 주기니까 핵전하량이 같고, 껍질수가 같고, 같은 주기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건 원자 번호가 커지네, 핵전하량이 커지네,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겠네.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2주기에서 가장 작은 애가 누구야? 원자 반지름에서 2주기에서 가장 작은 애 누굴까요? 프로오린이야. 됐니? 잘 봐.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이 안 된 걸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잘 봐. 요 비활성 기체는, 알겠니?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는 빠져야 돼. 왜 빠져야 되냐면 아까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 기준이 뭐였어?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 기준이 뭐였지? 이원자 분자를 만들어서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만든다 그랬었지. 핵 간 거리의 2분의 1 값이야. 알겠니? 근데 얘는 이원자 분자를 만들 수도 없어. 또 금속성 원소도 어때야 돼? 같은 원자로 쭉 배열됐을 때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핵 간 거리의 2분의 1이라 그랬지. 근데 얘 금속처럼 같은 원자들이 배열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얘는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거에서 얘는 기준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주기율표에서 누구는 빼야 돼.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측정할 때 누구 값은 빼줘야 돼. 비활성 기체의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비교 대상이 안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보자. 키를 재자. 동물의 키를 재. 잘 봐. 동물의 키를 잰다. 자도 돼. 자고 그냥 이따가 영상을 받아서 봐. 알겠니? 자, 너무 힘들게 깨려 그러지 마라.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자고, 알겠니? 영상으로 대체하고. 됐어요? 자, 봐. 동물의 키를 잰다. 무슨 뜻이야? 하나? 동물의 키를 잰다. 무슨 뜻이야?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높이에 있는가를 재는 게 키지. 알겠어요? 그럼 동물 중에 키 큰 놈 누구 찾아? 제발 동물 중에 키 큰 놈 하나 찾아봐. 누가 있을까? 선생님 방금 기린 생각했는데 제발도 기린을 생각했어. 역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시잖아. 동물 중에 키 큰 놈 하나 생각해봐. 누구야? 고래? 우리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상태가 좀, 고래가 키가 크다. 그치, 키가 클 수도 있겠지. 고래를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대꾸가 나올 때 내가 대처 능력이 떨어지네. 이야, 시찬 고래. 그래, 고래도 키가 크다. 물어볼게 내가. 고래 키가 얼마지? 갑자기 확 됐니? 잘 봐. 혹시 너는 키 큰 동물로 뭘 생각했니? 물어도 되니? 서진. 아, 코끼리? 코끼리도 크다. 그지? 됐어요. 됐어? 자, 봐. 동물 중에 키 큰 놈을 생각했더니 코끼리, 기린, 좀 이상하지만 고래. 알겠니? 근데 선생님은 동물 중에 제일 키 큰 놈이 독수리라고 생각해. 무슨 또라이 같은 답변이지. 알겠니? 그치? 키라는 건 뭐야?
지면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높이 있는가지. 근데 독수리라는 새끼는 어때? 높이 졸라 높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독수리요. 말 된다 안 되냐? 안 되지. 땅이 지면으로부터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독수리는 제일 높이 있잖아요. 알겠니? 우리는 그래서 독수리의 키를 재냐 안 재냐? 안 재지. 독수리 키를 재는 또라이는 없지. 왜 그래? 우리는 새라는 동물의 키에는 어때? 의미를 두지 않지. 걔네들은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똑같은 거야.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로 원자 반지름을 재기로 했잖아. 근데 이 새끼는 이원자 분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가 성립이 안 되니까 비활성 기체는 원자 반지름한테 빠지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주기 원소에서 가장 반지름이 작은 건 누가 돼야 돼? 프로린이 돼야지. 네온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걔는 기준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주기 원소에서 프로린이 가장 원자 반지름이 작아. 이유는 핵전화량이 가장 크기 때문이겠지. 됐어요? 그러면 플로리에서 얘 누구야? 나트륨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플로린보다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 어떻게 돼야 돼? 더 크겠지? 그 이유는? 그렇지. 누가 결정한다고 해서 1번이 다르지. 얘는 두 껍데기인데 얘는 몇 껍데기로 돼 있어? 세 껍데기로 돼 있잖아. 원자 반지름은 커졌지만 껍데기가 증가했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1번 껍질수, 2번 핵전화량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외워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엄청 중요한 거야. 됐니? 예. 그래서 1번도 같고 2번도 같은 애들이 가끔 있어. 근데 비교하래. 그럼 걔네들은 원자는 아니지. 바로 뭐야? 음이온일 때 얘기할 거야. 자, 해볼게. 바로 누구냐면 전자 반발력이라는 말이야. 전자 반발력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 반발력이 세 번째인데 1번도 같고 2번도 같을 때 나오는 현상이야. 됐어요? 그럼 1번도 같고 2번도 같을 수가 있어요? 원자에서는 안 되지. 원자에서는 1번도 같고 2번도 같으면 어떻게 돼? 같은 원자잖아. 그럼 같은 원자끼리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그러니까 원자 상태에서는 안 되는데 얘가 음이온에선 가능해. 대표적으로 누구 해볼까? 프로린 해볼게. 프로린은 양성자 9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7개야. 얘가 프로린이라는 원자야. 이게 프로린이라는 원자지, 원자. 근데 프로린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 프로린 이온이 됐어요. 프로린 이온이 됐으면 양성자 9개는 변할 리가 없지. 프로린은 이온된다라는 건 뭐와 같은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이온되는 거지. 우리는 이온 왜 되려고 하는 거야?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린은 전자를 몇 개를 얻어야 돼? 하나 얻어야 되겠지. 그럼 프로린 전자 하나 얻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인데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얘가 8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우린 뭐라 불러? 프로린 뭐라 불러? 음이온이라 부르겠지. 음이온이라. 됐어요? 그러면 프로린 원자와 프로린 음이온과 됐니? 이걸 뭐라 그래? 원자 반지름. 얘를 뭐라 그럴까? 이온 반지름.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됐어요? 자, 간다. 왜 그런지 봐.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첫 번째 껍질수. 하나, 둘. 하나, 둘. 껍질수 같습니다. 두 번째 핵전화량. 핵전화량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를 잡아당기는 이 플러스의 핵의 전화량. 얘도 플러스 9로 잡아당기니까 핵전화량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전자가 7개가 있겠지. 안에 2개, 자기 주변에 내 거 빼고는 6개. 전체 7개니까 내 거 빼고는 6개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안에 2개, 여기에 몇 개 있겠어? 내 거 빼고 몇 개 있어야 돼? 7개. 그러면 이 주변 전자가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가장 전자가 왜 내가 기준의 전자야? 이 전자를 뭐 하겠어? 반발력을 밀어내겠지. 밀어내겠어. 반발력. 이 안에서 반발력들이 생기겠지.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이 전 반발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서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세져서 이 껍질이 부풀어 나버린 거야. 공간이 팽창되는 거야.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알겠니? 그러면 핵간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 핵간 거리가 멀어지겠지. 핵으로부터 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항상 외워야 돼. 이게 누구의 가장 큰 특징이야? 음이온의 특징이야. 음이온의 특징이야. 그래서 음이온이란 원자보단 이온 반지름이 더 커. 알겠니? 그럼 방금 시작했으니까 양이온도 한번 해볼게. 양이온 중에 양이온을 대표하는 게 누구야? 금속이야. 누구 해볼까? 나트륨. 양성자 몇 개? 11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있겠네. 이게 나트륨이겠지. 나트륨 원자야. 그럼 나트륨이 이온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나트륨 이온되면 전자 하나 잃어야 되겠지. 그럼 나트륨 이온된다. 양성자 11개로 그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하나 날라가고 없네. 하나 날라가고 없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나트륨 양이온. 그러면 봐라. 나트륨과 나트륨 양이온하고 반지름 누가 더 커야 돼?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야 돼? 얘는 1번에 의해서 결정됐지. 원자 반지름 누가 결정해? 껍질수. 그럼 얘 몇 껍데기야? 하나, 둘, 세 껍데기. 얘 몇 껍데기야? 하나, 두 껍데기. 그럼 껍데기 누가 더 커야 돼? 저쪽이 무조건 크잖아.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에 비해서 훨씬 큰 거지. 누가? 금속은. 그래서 금속이야 비금속이야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가지고 그 대소 비교를 통해서 저 새끼는 금속이네, 저 새끼는 비금속이네. 이게 가장 흔히 나오는 문제지. 됐니?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대소 비교로 얘는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찾을 때 쓰는 거야. 알겠니? 자, 간다. 비금속 뭐야? 무슨 반지름의 크기가?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무슨 반지름보다 커야 돼?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뭐보다 커야 돼? 원자 반지름보다 커야 되겠지. 금속 뭐야? 원자 반지름이 무슨 반지름보다 커야 돼? 이온 반지름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게 금속과 비금속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나오면 얘네들 순서 외워야 된다 이거. 됐니? 첫 번째, 원자 반지름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 껍질수가 갖고 있어. 껍질수가 같다면 뭘 봐야 돼? 핵전환을 봐야 돼. 껍질수도 핵전환도 같으면 그 전자 반발력을 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아주 간단한 상태죠. 무지 간단한 거야. 지금 뭐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배우고 있어요? 뭐 배우고 있니? 원자들의 주기적인 성질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 중에 뭐 있어? 원자 반지름을 배우고 있어.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자, 갑니다. 봐봐. 2주기 원소야. 얘는 순서가 좀 바뀌었지. 2주기 원소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껍질수가 같아. 다 껍질수가 같지. 2주기래. 자, 여기도 있네. 2주기야. 근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야. 원자 반지름. 됐니? 핵전화량은 여기 있네. 오늘 배운 거야. 핵전화량은 같은 주기에서는 뭐에 비례해? 원자 번호에 비례하지. 무슨 수에 비례하는 거야? 양성자 수에 비례했다는 소리지. 핵전화량은. 알겠니? 그런데 뭐는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네요. 왜 작아지는 거야? 핵전화량이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핵전화량이 커지면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쪼그라들겠지. 되게 중요한 거다. 쉬운 건데 중요한 거야. 됐어요? 가르치다 보면 어디는 어려운데 안 중요한 게 있고 여기는 쉬운데 겁나 중요한 게 있고 같은 족 원소죠? 같은 족 원소야. 그러니까 같은 족이야. 됐어요? 여기 하겠습니다. 수소까지 포함한 1족이네. 됐니? 그러면 수소 빼고 할게. 리튬, 나트륨, 칼륨. 어이구, 리튬, 나트륨, 칼륨. 다 뭐가 달라? 하나, 두 껍데기, 하나, 둘, 세 껍데기, 하나, 둘, 셋, 네 껍데기.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지? 반지름 누가 더 커야 돼? 껍데기가 큰 거야. 됐어요? 아주 간단한 거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생략. 자, 갑니다. 여기 엄청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하고 온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읽어만 줄게. 이렇게. 됐니? 나트륨이야. 나트륨 이온이야.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 됐대. 뭐가 생략되는 거야? 뭐가 사라지는 거야? 껍데기 하나 사라지는 거지. 그럼 반지는 커져 작아져. 윤표야, 됐니? 전자 하나를 잃었어.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었어. 근데 전자 하나를 잃으면 뭐가 사라지는 거야? 껍질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훨씬 더 작아져야 되겠지. 됐습니까? 얘는 오요 프로루야. 됐니? 얘는 껍데기는 같아. 껍데기는 같지. 두 껍데기지. 핵전화량도 같아. 됐니? 근데 뭐가 커져버렸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져버렸어. 전자 반발력 증가. 얘네들 사이에서 반발력이 확 커진 거야. 그래서 껍질, 최각의 껍질이 부풀어나겠지. 됐어요? 그래서 원자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 원자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 알겠니? 비금속이 같아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거 외워야 돼. 됐어요? 뭐?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의 크기 비교.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등전자. 등전자 이온. 자, 봐봐. 자, 갑니다. 여기 그림이 어려우니까. 예, 결론. 산소, 프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등전자 이온이야. 우리 등자 또 나왔어. 등자 많이 나오지. 등 그럼 무슨 뜻이라 했지? 등. 그래, 같다. 일정하다지. 누구 설명하면 돼? 주기율표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면 이렇게 하면 돼. 산소. 됐어? 원자번호 몇 번? 산소 원자번호 몇 번이야? 8번. 됐어요? 프로린 원자번호 몇 번? 9번. 10번 누구야? 네온인데 네온은 어때? 이온이 안 되지? 하지만 네온을 잠깐 쓸게요. 10번. 10번. 11번 누구? 나트륨. 12번 누구? 마그네슘. 12번. 끝. 이렇게. 그럼 봐라. 이 산소와 프로르가 이온이 되지. 프로르와 산소가 이온이 되는 이유는 서진아 왜지? 됐어? 서진아 이온이 되는 이유가 뭐야? 너 말이야 시켜. 이온이 되는 이유가 뭐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함이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면 뭐야?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온이 된다라는 건 얘랑 같은 상태인 최각의 전자가 이 팔로 맞춰지려고 하는 거야. 이 팔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가 됐다라는 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함이야. 그죠? 그런데 봐라. 산소는 어떻게 생겼냐?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핵전화량이 얼마야? 8이야, 8. 근데 얘가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 전자 2개를 받아. 그래서 얘가 2, 8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라고. 그 다음에 프로린도 얘는 2, 두 번째 껍질이 몇 개야? 7이야. 그러니까 얘도 안정한 상태가 누구랑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상태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야 돼. 그래서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돼? 8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도 28, 28, 28.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근데 같은 전자 배치가 될 때 얘는 핵전화량이 8이고 얘는 핵전화량이 얼마가 돼야 돼? 9야. 얘는 핵전화량이 9야. 그러면 얘네들만 보자고. 됐니? 얘네들 이온이지. 산소 이제 됐다. 얘는 산화이온, 얘는 프로르이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반지름 누가 더 크냐고. 첫 번째 껍질수. 둘 다 껍질수 같잖아. 하나, 둘, 하나, 둘. 같죠? 두 번째 조건이 뭐야? 핵전화량이잖아. 전자 배치는 같은데 얘는 8로 땡기고 얘는 얼마야? 9로 땡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이온 반지름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땡기는 힘이 커서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잘 봐. 계속 가는 거야. 얘 나트륨 11번이야. 양성잔 11개나 있어. 근데 봐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있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나트륨 아니야. 그럼 이게 나트륨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나트륨 이온이 되면 이게 하나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돼? 2, 8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됐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지. 그런데 여기 하나 더 할게. 12번이야. 얘도 2, 8, 2였겠지. 이게 마그네슘이야. 됐니? 그럼 얘도 마그네슘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이구 안정하지 않지. 얘도 안정화되기 위해서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된 거야? 2, 8 된 거야. 그럼 얘도 2, 8, 얘도 2, 8, 얘도 2, 8, 얘도 2, 8. 그래서 산소, 플로르, 나트륨,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면 얘 나트륨 이온이다. 얘는 마그네슘 이온이 되겠지? 이온이 되면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전자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니까 전자 배치가 모두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 불러?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등전자 이온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봐봐. 어떻게 되나 돼? 원자 반지름이든 이온 반지름이든 누가 결정해? 껍질수가 결정해. 그럼 껍질수는 어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모두 껍질수는 같을 거 아니야. 두 번째 누가 결정해? 핵전환이 결정한대. 얘 8번, 얘 9번, 얘 11번, 얘 12번. 그럼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세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핵전환이 세서 잡아당기니까 안쪽으로 수축이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이 핵간거리가 제일 짧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크니까 됐니?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는 거야.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큰 놈이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 말하는 거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등전자 이온에서는. 알겠니? 이걸 똑같이 해서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외우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핵전환형 원자 반지름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하나 더. 아이고. 이런. 야. 하나 더. 짜잔.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돼. 누구 있어 여기? 아유. 16번, 17번, 18번. 18번. 18번 누구야? 18번. 아르곤. 됐니? 칼륨, 칼슘. 19번, 20번. 그럼 얘네들이 다 이온이야. 그럼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어? 얘네들 다. 아르곤과 같은 288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지. 자, 아르곤 배치합니다. 2, 8, 8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될 거 아니야. 아르곤 288, 288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배치돼? 288, 288, 288, 288 등전자 배치. 전자 배치가 모두 같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16번이니까 핵전환행이 16이야. 288인데 얘를 땡기는 게 16. 288인데 얘는 17. 288인데 얘는 19. 얘는 288인데 얘는 20. 어이구, 얘 핵전환행이 제일 세잖아. 그러면 얘를 잡아 당기는 힘이 제일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핵간 거리가 가장 얘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럼 얘는 288인데 핵이 잡아 당기는 힘이 가장 작지. 그러니까 가장 수축력이 작아졌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 등전자 이온 이 네 개 중에서는 얘가 제일 커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은 누가 결정해? 껍질수, 핵전환량, 전자반발력. 이 세 개에 의해서 아주 잘 들어맞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겁나 쉽게 쭉쭉 풀려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됐니? 원자의 주기적 성질은 그러니까 문제가 쭉쭉 풀리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우리 옛날에 한번 배운 거 있지. 그 주기적 성질이 잘 안 맞는 애들이 안 풀리는 거야. 전자 안 맞는 애들이 있어. 알겠니? 그래서 안 맞는 애들이 안 풀리는 거야. 선생님이 오늘 이온화 에너지까지 나갈 수 있나 싶어가지고 문제는 이온화 에너지까지 만들어는 놨는데 이온화 에너지까지는 안 되네요. 아이씨. 이온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번까지밖에 숙제가 안 되겠는데 한 50번 정도? 내가 원래 50문제만 딱 내주려고 그랬던 거야. 알겠어요? 딱 50번까지만 하면 돼. 내가 50번까지만 하면 돼. 알겠어? 주말에 50문제 딱 50분이면 하지 뭘. 딱 앉아갖고 분당 1분 한 문제 다. 그 영상 끊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